엄마, 울어버렸어요. 여기가 이런 곳일 줄 몰랐어요. 밤 11시, 한국 서울의 한 호텔방. 스마트폰을 들고 고향에 전화를 건 대만 고등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깊은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단 4일, 그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타이베이 제1고등학교 3학년 리밍후, 그에게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발표되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실망감이었죠. 왜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거지? 친구들과 불평하며 그는 특별할 것 없는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박 5일간의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리밍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놀라운 과학적 지혜, 로봇이 서빙하는 전통 한식당, 지방 소외지역 환자를 원격으로 수술하는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 대체 무엇이 한 10대 청소년의 세계관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민이 고향에 전화를 걸어 눈물을 보인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타이베이에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타이베이로. 이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한 청소년의 정신적 성장과 새로운 꿈의 발견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리밍이 직접 들려주는 그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국? 진짜요? 다른 곳은 없었나요? 교실에서 수학여행지 발표가 있던 그날, 저와 친구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올해는 한국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교실 한쪽에서는 K-팝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왜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인지 의문이었어요. 리밍, 넌 어때? 한국에 가본 적 있니? 친한 친구 웨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가본 적 없어. 하지만 TV에서 많이 봤잖아. K-팝 드라마 김치. 별로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아. 제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수학여행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연예 뉴스나 관광지 사진뿐이었어요. 어느 나라나 관광 사진은 비슷해 보였고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현대화된 국가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리밍, 무슨 일 있니? 내일이면 수학여행인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별일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한국이 특별할 것 같지 않아서요. 싱가포르나 일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미리 판단하지 마렴. 여행의 묘미는 예상치 못한 발견에 있는 거야.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봐. 그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타이베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서는 어떤 하늘을 보게 될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 40명의 학생들은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큰 기대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죠. 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적어도 휴식은 되겠지. 시험과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광활한 터미널의 천장은 마치 우주선처럼 미래적이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스크린들은 완벽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지문과 얼굴을 스캔해주세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여권 스캔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타이베이 공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지만 이곳의 것은 훨씬 더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어요. 리밍, 이거 봐. 안내 로봇이야. 그 친구 메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터미널 중앙에는 친근한 디자인의 로봇이 여행자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로봇은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니하오. 무엇을 도와드릴까? 여러 나라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에
저희 모두 감탄했죠.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탑승하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확인했습니다.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놀랍게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곧바로 가족들에게 도착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공항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의 속도는 차원이 달랐어요. 리밍,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옆자리에 앉은 웨이가 물었습니다. 이 인터넷 속도 믿어지니? 내 영상이 몇 초 만에 업로드 됐어. 타이베이였으면 몇 분은 걸렸을 텐데. 버스가 공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옆으로는 정돈된 녹지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운전기사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입니다.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등을 조절하고 사고나 정체를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사찰과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런 도시 경관은 타이베이에서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도쿄나 싱가포르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화였어요. 버스가 강남 지역을 지날 때 저는 거대한 디지털 간판들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게 미디어 파사드예요. 건물 외벽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죠. 서울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걸 지향합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바일 키 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객실 문을 열 수 있었고 객실 내부의 모든 설비는 태블릿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에어컨, 커튼, 심지어 객실 서비스까지 모두 터치 한 번으로 가능했습니다. 저는 잠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한 후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빛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죠. 그때 문득 엄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미리 판단하지 마렴.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할지도 모르겠다. 창가에 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야경 사진을 찍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인천공항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벌써 기대돼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내일의 일정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복궁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어떤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번 수학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이미 저의 선입견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은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식당에서 한국식 조식을 경험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치는 제가 타이베이에서 먹어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본토의 김치는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김치구나. 저는 감탄하며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들 신기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고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시작한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탑승했을 때 가이드 선생님께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600년 전인 1395년에 처음 지어졌고 여러 차례 소실과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경복궁 방문 후에는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을 둘러보고 점심 식사 후에는 남산타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타이베이와 달리 서울의 거리는 더 정돈되어 있었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넓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보도 블록 하나까지도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버스가 종로구에 들어서자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고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식 고층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경복궁은 마치 시간의 틈새처럼 보였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장면은 신기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넓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친구 웨이가 감탄했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궁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타임슬립을 한 것 같았죠. 한복 체험은 현대 한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문화체험입니다. 전통을 즐기고 기억하는 방식이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으로 들어서자 넓은 광장과 웅장한 건축물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단청 문양과 완벽한 비율로 지어진 목조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경복궁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닌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해주신 자원봉사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궁궐의 역사와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물들은 모두 못 하나 없이 지어졌습니다. 목재와 목재가 서로 맞물려 견고한 구조를 이루는 전통 기법을 사용했죠.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이 흔들리며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못 하나 없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고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둥의 배치, 처마의 곡선, 심지어 창문의 위치까지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 설계되었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말이에요. 경복궁을 거닐며 저는 이 건축물들이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곳곳에서 과학적 원리와 예술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경로라는 물시계였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장치는 물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600년 전에 이런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다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이었네요. 메이가 감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과거에도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나라였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죠.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제 무지함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지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해왔던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이드 선생님은 저희를 경복궁 근처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전통적인 한국 문양으로 장식된 문이 있었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음식을 나르는 것은 로봇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을 하면 로봇이 주방에서 음식을 받아 정확하게 테이블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웨이가 로봇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다니. 식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야채와 고기가 올려진 밥을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었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그 맛은 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웠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비빔밥은 한국 음식 철학의 축소판이에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 인공 하천은 과거에는 복개되어 고가도로로 사용되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복원된 것이라고 해요. 이곳은 한때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어요. 도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이 희생된 거죠. 하지만 서울 시민들은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청계천 양쪽으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하천 주변으로는 야생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천 바닥에 설치된 LED 조명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물 아래에서 다양한 색상의 빛이 비춰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입니다. 서울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도시예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저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오후가 되어 저희는 남산타워로 이동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고층 건물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녹지대와 고궁의 지붕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360도 파노라마 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현대적인 마천루와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두 개의 세계가 하나로 융합된 모습이었어요. 와, 이런 도시는 처음 봐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옛것을 지우지 않고 새것과 조화시키는 방식, 그게 한국만의 도시 발전 철학이에요. 전망대 한쪽에는 디지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기를 통해 서울의 특정 지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고 AR 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건물의 이름과 역사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 좀 봐. 망원경으로 경복궁을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 당시의 모습이 함께 보여. 메이의 말에 저희 모두 차례로 디지털 망원경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기술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남산타워의 또 다른 명소는 사랑의 자물쇠였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물쇠를 걸어두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한국의 기술 혁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자물쇠 대신 디지털 자물쇠를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을 생각한 변화죠. 가이드 선생님이 보여주신 키오스크에서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가상의 자물쇠를 만들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에서 증강현실로 자신의 자물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자물쇠로 인한 환경 문제와 구조물의 하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역시 한국이네요. 전통적인 것도 디지털화하다니. 웨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산타워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희는 이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시 곳곳에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그 풍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멋진 곳이에요. 메이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놀라고 있어. 저도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 자체도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타워 외벽에 투사되는 대형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첨단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해 타워 표면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캠퍼스처럼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서울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시도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고도로 발달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나라였어요. 기술이 인간의 감성과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의 건물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불빛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은은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리밍? 옆자리에 앉은 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경복궁에서 본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 로봇 서빙을 하는 전통 식당,
청계천의 환경보건 프로젝트,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파노라마까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맞아, 나도 그래. 한국은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구나 싶어.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오늘 경복궁에서 느꼈던 감동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600년 전의 건축물이 현대 기술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이었다니. 역사에 대한 나의 편견을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방식은 정말 독특하다.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전통 한식당에서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곧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곳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전통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루한 기업 견학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가족들에게 오늘의 경험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경복궁과 남산타워를 다녀왔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단순한 케이팝과 드라마 이상의 것이 있어요.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현대화 조화시키는 지혜까지. 내일은 테크노밸리를 방문한대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끈 후 저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꿈속에서도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이었어요. 처음 일정표를 받았을 때는 또 지루한 회사 견학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이틀간의 경험으로 제 기대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면서 가이드 선생님께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IT,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집결해 있죠. 오늘은 몇몇 주요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미래 기술을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버스가 서울을 빠져나와 판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점차 낮아지더니 곧 넓은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약 40분 정도 달린 후 저희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이곳은 현재 약 2,000개 이상의 IT 기업이 입주해 있고 10만 명 이상의 연구원과 개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건물들 사이사이로 조경이 잘 된 녹지대와 쉼터들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마치 미래적인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K-인공지능 센터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AI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이자 다양한 AI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현대적인 건물로 들어서자 로비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베이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김준호 연구원입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AI와의 대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AI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맥락 이해가 가능하죠. 김 연구원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벽면의 화면이 밝아지며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오늘 판교는 맑고 화창해요. 현재 기온은 22도이고 오후에는 25도까지 오를 전망이에요. 외출하기 좋은 날씨네요, 준호 씨. 김 연구원이 웃으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해보세요. 어떤 언어로든 괜찮습니다. 친구 웨이가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타이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뭐야?
AI는 잠시 생각하더니 유창한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타이완에는 많은 유명한 음식들이 있어요. 특히 소금 절인 닭고기, 타이완식 국수, 그리고 버블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웨이 씨는 어떤 타이완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내 이름까지 알아?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AI는 음성 인식을 통해 화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방금 가이드 선생님이 여러분을 소개해 주셨고 AI가 그 정보를 학습했죠. 저는 한 걸음 나아가 좀 더 복잡한 질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요즘 진로 고민이 많아. 대학에서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 AI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있는 리밍 씨, 그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미래 산업 동향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어요. AI, 바이오테크, 지속가능 에너지 등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분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서적인 공감과 개인화된 조언까지 제공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김 연구원은 AI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AI는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정서적 인공지능입니다. 의료, 교육, 노인 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저희는 미래 모빌리티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자율주행 차량과 개인용 모빌리티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자율주행차를 타보실 분? 김 연구원이 물었고 저희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차량은 일반 승용차처럼 생겼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운전대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과 음성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차량의 시스템이 안내했습니다. 센터 주변 한 바퀴 돌아주세요. 김 연구원이 말했고 차량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테크노밸리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차량이 신호등, 보행자, 다른 차량들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길을 건너자 차량은 즉시 속도를 줄이고 정지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레이더 등 다양한 감지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도로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의 일부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에요. 또한 물류 운송, 특히 장거리 운송에서는 이미 자율주행 트럭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웨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어요. 인공지능이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거죠. 자율주행차 체험을 마치고 저희는 미래 의료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격 수술 로봇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개발한 원격 수술 로봇 닥터 K입니다. 이 로봇을 통해 서울에 있는 의사가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심지어 우주 정거장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죠. 로봇 앞에는 정교한 조종 장치가 있었고 옆에는 환자 모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조종 장치를 조작하며 로봇의 팔이 어떻게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었어요. 이 로봇은 인간의 손보다 10배 이상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 의사의 작은 떨림까지 보정해주죠. 메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나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5G 이상의 통신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전국 95% 이상의 지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의료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판교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50층 높이의 건물은 마치 우주선처럼 미래적인 디자인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는 대형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회사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3D 이미지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이 회사는 어려운 시절에 시작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우리 회사는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선택했어요. 당시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곳곳에서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24시간 운영되는 카페테리아, 심지어 수면 캡슐까지 있었어요. 우리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한 직원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죠.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차세대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 투명 스마트폰, 인공지능 홈 로봇 등 미래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때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기도 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회사의 환경 철학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었고 빗물 재활용 시스템, 태양광 패널, 지열 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은 환경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저희는 인천으로 이동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이 거대한 시설은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예를 들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조선소로 들어서자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건조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이 땅 위에 서 있는 광경은 경이로웠어요. 저기 보이는 선박은 길이가 400m가 넘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입니다. 한 번에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죠. 저희를 안내한 엔지니어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이 조선소에서 일해왔다고 했어요. 저는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조선업도 큰 타격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소 내부에서는 대형 크레인과 자동화된 용접 로봇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어요. 실제 선박을 건조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모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건조 시간은 30% 단축되고 오류율은 90% 감소했습니다. 또한 자재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저희는 현재 개발 중인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태양광과 풍력을 보조 동력으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등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었어요.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죠. 이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마인드셋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자세가 놀라웠어요. 조선소 투어의 마지막 순서로 저희는 실제 건조 중인 LNG 운반선 내부를 방문했습니다. 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내부의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정교한 시스템들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배가 아닌 바다 위의 첨단 플랜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박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로 천연가스를 운반합니다. 그만큼 안전과 기술력이 중요하죠.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바로 이런 고도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조선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지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드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때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이 한국의 성장 비결입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AI와 대화하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원격 수술 로봇을 보고 거대한 조선소를 방문한 경험. 이 모든 것이 제 세계관을 넓혀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이나 상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인류의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료 격차를 줄이는 원격 수술 로봇,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선박, 교통 안전을 혁신하는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오늘의 경험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천 조선소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지루한 기업 견학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였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화려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도전 정신이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 끝까지 해내는 힘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경험이 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편리함이나 경제적 가치를 넘어 어떻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넷째 날 밤, 저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다리의 조명, 남산타워의 화려한 색상. 이 모든 것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만 한국을 판단했던 어리석은 학생이었죠. 하지만 불과 4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전통 건축의 지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험한 미래 기술, 인천 조선소에서 느낀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이베이는 서울과 시차가 없어서 지금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리밍이에요. 리밍? 무슨 일이니? 수학여행은 어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니, 리밍? 혹시 나쁜 일이라도? 아니에요, 엄마. 나쁜 일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복궁의 과학적 건축,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AI와의 대화, 자율주행차 체험, 원격 수술 로봇, 그리고 조선소에서 본 끝없는 도전 정신까지. 엄마,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 속에 사람이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을 만들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리밍, 내가 이렇게 감동받다니 기쁘구나. 여행은 때로 우리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지. 그것이 바로 여행의 가치란다. 엄마, 이 여행 전에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안에서 형성되고 있던 생각들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저도 한국처럼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요.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요. 그게 내 꿈이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야. 넌 항상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였으니까.
전화 너머로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돌아가면 아빠와 동생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양각색의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타이베이와 서울을 잇는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또는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서울에서 울었다. 그것은 새로운 나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틀 전만 해도 그저 외국의 한 도시였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친구 웨이와 메이를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뭐 했어? 웨이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할 시간을 좀 가졌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밍, 너 달라 보여. 뭔가 빛나는 것 같아. 메이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오늘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자유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창덕궁과 북촌한 옥마을에 가볼 거야. 혹시 같이 갈 사람?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었고 우리는 작은 그룹을 만들어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영어와 중국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창덕궁에서는 비원이라 불리는 후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과 인공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은 마치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지혜가 담긴 공간입니다. 안내해주신 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가치였어요. 북촌한 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인 한옥들이 보존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이 전통 가옥들 속에 현대적인 카페, 갤러리, 디자인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옛것을 단순히 박물관 전시품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생활 속에서 새롭게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저는 친구들과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오는 것 별로 기대 안 했어. 제가 말했어요. 나도. 웨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쇼핑이나 하고 오자 생각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 메이가 말했어요. 특히 어제 테크노밸리에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행이 내 진로에 영향을 줄 것 같아. 대학에서 뭘 공부할지 고민했는데 이제 방향이 좀 보여. 오, 진지하구나. 뭘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공학이나 디자인 쪽?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속 거대한 강변공원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이들. 이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강변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였어요.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USB 포트로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며 밤에는 은은한 조명까지 제공하는 이 벤치는 기술과 일상의 만남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너무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야.
친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강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을 이루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끝나간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올 거야, 반드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먹으며 각자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젯밤 호텔 방에서 고향에 전화했을 때예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울컥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행은 단순히 다른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밍의 말이 이번 여행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해 주었네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밤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여행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제게 이 경험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타이베이에 있는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돌아갑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여행은 제게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꿈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어요.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는 새로운 꿈과 비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어진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이별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큰 꿈을 안고서요. 타이베이에 도착한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 제가 느낀 감정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까지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리밍, 네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보면서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로봇공학과 디자인을 복수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기술,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울컥했던 그 감정,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특별한 곳의 이야기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는 감동과 배움의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여행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밍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끊임없는 도전 정신? 아니면 기술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모습도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청춘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여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라오스 외딴 시골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한 소녀. 가난과 차별이 일상이었던 그녀가 코딩 한 줄로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시골 소녀가 기적처럼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만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을 이뤄냈다는데요. 시골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잇는 큰 꿈이 되었을까요? 가난조차도 그녀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라나는 라오스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이 없어 지주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수확량의 절반 가까이를 임대료로 내야 했다. 라나의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힘든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늘 딸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며 땅은 빌린 것이지만 너의 꿈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어린 라나에게 큰 위안이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라나는 그 응원을 잊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다. 문제는 마을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정규 수업 외에는 별다른 학습 자료가 거의 없었고 인터넷 또한 거의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라나는 주 1회 열리는 낡은 컴퓨터 수업을 가장 기다렸다. 컴퓨터 속도가 느려 자주 고장도 났지만 화면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코드를 입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다. 학교 선생님도 라나의 남다른 열정을 알아보았다. 라나, 너라면 더 큰 세상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마을에선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고작 해야 주 1회 컴퓨터 수업이 전부였고 인터넷 접속마저 어려웠다. 그러나 라나는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 고향을 벗어나 더 넓은 기회를 찾으면 자신도 충분히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버지는 점차 커가는 딸의 재능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다. 우리 마을은 한계가 많다. 비엔티안에 있는 고모댁으로 보내야겠다. 라나가 중학교 과정을 마치자마자 아버지는 그 제안을 꺼냈다. 라나는 처음에 두려웠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라나는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이른 새벽까지 짐을 싸주며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붙들어야 해라고 말해주었다. 라나는 짐 가방을 붙들고 부모님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낡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비엔티아는 고향과 전혀 달랐다.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차도 많았다. 고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다. 라나야, 잘 왔다. 힘들 텐데 괜찮니? 여기서 지내는 동안 식당 일 좀 도와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라나는 고모의 말에 안도했다.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저녁이면 식당에서 서빙을 도왔다. 밤이 되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낡은 노트북을 사서 코딩 강의를 찾아들었다. 인터넷이 느려 웹페이지 하나 열기도 힘들었지만 라나는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다. 라나는 그렇게 비엔티안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시점 고모의 식당에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동양인이었지만 라오스인 같지는 않았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식사 중에도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민준으로 한국인 프로그래머라고 했다. 그는 해외를 여행하면서도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청년은 영어로 전기와 인터넷을 써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고모가 영어를 전혀 못해 곤란해하자 라나가 통역을 자처했다. 아, 전기와 인터넷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고모가 허락하자 청년은 고마워요 라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라나는 멀찍이 서 그의 노트북 화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라나는 청년이 두드리는 코드가 자신이 공부하던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낯선 프로그래머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며칠 뒤 청년은 또다시 식당을 찾았다. 라나는 용기를 내어 제가 만든 코드를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민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라나의 코드를 꼼꼼히 살피더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논리적이라며 칭찬했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더 배우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라나에게 거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그 후로 민주는 식당에 올 때마다 라나와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었다. 라나는 어떤 방식으로 코드를 공부했는지, 민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지 등 이야기거리도 많았다. 라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온 자신의 삶을 조금씩 들려주었고
민주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실패도 경험했던 지난 시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머지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행과 업무를 병행하며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 사람은 식당이 문을 닫은 뒤에도 함께 늦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라나에게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라며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했다. 라나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외곽의 언덕으로 향했다. 인공 조명이 거의 없는 곳이라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라나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밤하늘에 넋을 잃었다. 민주는 라나에게 라오스에 와서 당신을 만나고부터 이 여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라고 털어놓았다. 라나 역시 그가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자 민주는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준비한 뒤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나는 그 말에 마음이 떨렸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답했다. 기다릴게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한국으로 떠났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라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더욱 분발했다. 인터넷 강의와 독학을 계속하며 혹여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민주는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다. 둘은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했고 민주는 라나의 가족을 만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다. 라나의 아버지는 네가 가진 재능이 아까워서 이렇게 시집가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싶구나라며 처음엔 걱정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태도와 라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허락하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라오스 전통 혼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와 색색의 천으로 작은 마당을 꾸미고 고모와 마을 어른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 소박했지만 어느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라나는 고모가 빌려준 전통 드레스를 입었고 민주는 셔츠 위에 라오스 전통 허리띠를 둘렀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라나가 이렇게 시집가다니 열심히 살더니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라며 축하했다. 아버지는 혼례 직전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라나에게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 재능을 잊지 말고 꼭 키워나가렴이라고 당부했다. 혼례가 끝나고 라나는 민준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라나는 낯선 풍경에 위축됐지만 민준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민준의 부모 역시 공항에 마중 나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편히 지내렴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라나는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며 감격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에 높다란 빌딩들과 밤늦도록 분주한 도심 풍경은 라오스와는 전혀 달랐다. 민준의 부모는 라나에게 가사나 아르바이트보다 먼저 어학원과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실력을 키우라고 권유했다. 너는 아직 젊고 한국 생활도 낯설 테니 우리 도움을 받으며 공부에 집중해봐라. 그게 나중을 위해 더 좋은 길이 될 거다. 라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한국어와 프로그래밍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어학원에선 여러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발음을 연습하며 기초 문법을 익혔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마음이 급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입에 붙는 한국어가 신기하고 뿌듯했다. 컴퓨터 학원에서도 라나는 독학 때와 달리 자료와 장비가 풍부한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도서관에서는 방대한 프로그래밍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고 높은 성능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었다. 라오는 인터넷조차 제대로 안 됐었는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라나는 실감이 잘 안 날 정도로 놀라웠다. 시간이 흐르고 라나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민주는 라나에게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라오스 여행객과 현지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앱을 기획했다. 라나가 라오스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민준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살렸다. 라오 트래블러라 이름 붙인 이 앱은 출시 초반부터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불편했던 예약 과정을 손쉽게 해결해 주었고 현지 가이드들도 수익을 늘릴 수 있었다. 한국과 해외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피칭을 통해 적잖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이른다. 우리 앱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동시에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니 꿈만 같아. 라나는 감격해했다. 민준의 부모와 라나의 가족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라오스에 있는 라나의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 이제 내가 시골 출신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 앱이 안정화되자 라나는 문득 고향의 시골 마을을 떠올렸다. 자신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코딩 같은 기술을 배워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고향으로 조금씩 돌려주고 싶다. 라나는 그렇게 결심하고 민준과 함께 라오스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의 인프라와 라오스 현지 사정을 접목해 인터넷이 느려도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기초 커리큘럼을 만들고 노트북 기부나 다양한 협조를 얻어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컴퓨터 한 대, 코드 한 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라나는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학생들은 라나를 보며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더불어 한국과 라오스를 연계해 라오스 청년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였다. 라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향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런데 과도한 일정 탓인지 라나는 어느 날 강의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버렸다. 긴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자 민준과 가족들은 크게 걱정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는 라나가 임신 중이라고 했다. 라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고 민준은 순간 얼어붙은 듯 놀라더니 곧 라나를 꼭 껴안았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생긴 거네? 민준의 부모, 라나의 부모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몸 좀 아끼면서 일해라. 이젠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잖니? 라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부했고 라나는 책임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나는 몸이 조금 나아진 뒤 밤하늘이 잘 보이는 언덕으로 민준과 함께 나섰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 둘이 이룬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프로젝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라오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것처럼 또 다른 나라도 연결해 볼 수도 있잖아요. 민준은 라나의 손을 꼭 쥐고 라나, 내가 늘 말했듯이 당신이 내 희망이고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까지 함께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라나는 비로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만감이 교차했다. 아무것도 없는 라오스 시골 소녀였던 자신이 이제 한국과 라오스를 잇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까지 생겼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 이야기는 물론 픽션이지만 실제로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와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도움을 주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뒤 이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고 있다. 라나처럼 또 민준처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시작해 함께 꿈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욱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이 용기와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라나와 민준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미래를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당차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한 여성의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그녀는 일본 사회 특유의 보수적인 여성관에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관두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남성 직원 위주의 프로젝트 배정, 그리고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남성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런 그녀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놀라운 기회와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 남성들의 매력, 그리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오늘의 주인공은 아카리라는 여성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도쿄에서 꽤 유명한 IT 기업에 다니며 웹디자이너로 일해왔습니다. 한창 승진과 인상된 연봉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했지만 아카리는 은근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관습이나 압박을 심심치 않게 접해왔기 때문이죠. 그녀가 속한 기업도 겉으로는 현대적 이미지를 표방했으나 회식 자리에서나 프로젝트 배정에서 남성 우선 분위기가 여전했습니다. 아카리는 결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커리어를 쌓아가며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사내 분위기는 그녀의 바람을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카리는 마케팅팀의 과장인 쇼타와 비밀 연애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둘은 신입과 선배라는 관계에서 연이 닿았고 처음에는 꽤 잘 맞는 듯 했죠. 그런데 쇼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갈수록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여성 직원들에게만 술을 따라 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여직원을 배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카리는 마음속에서 작게나마 분노가 쌓였습니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란 쉽지 않았죠. 결국 이별을 결심했고 그 과정을 겪으며 아카리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사람을 만나고 결혼 이후에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그녀의 대학 시절 절친인 하나의 SNS를 보던 중 하나가 한국 남자친구와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댓글 안에 담긴 남자친구의 다정한 감정 표현이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요리도 해주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카리는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연애에서 남자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되 그만큼 여성이 다른 부분을 감수한다든가 혹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했는데 서로 커리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기념일과 이벤트를 잘 챙겨준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아카리는 인터넷에서 한국 남자와의 연애에 대한 후기나 체험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일본 여성들의 이야기가 활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어떤 이는 아직 대학생이었지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한국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연애할 때 여성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보며 데이트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기념일 같은 특별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챙긴다고요. 일본 남자들과 너무 다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었고 사진까지 첨부된 실제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이니까 과장된 게 아닐까 의심했지만 아카리는 점차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흥미는 단순 호기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말 일본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결혼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게 자연스럽다니. 남자가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문화도 있다니. 아카리의 내면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일 청년 문화 교류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도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커진 아카리는 망설이다가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하게 되죠. 행사 당일 호텔의 넓은 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활기찬 목소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남성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일본 여성이 증가하여 주최 측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도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카리는 성민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였고 서울에서 한 스타트업의 개발팀장으로 일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서툰 일본어였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매력적이었죠. 기술로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말은 일본에서 잘 듣지 못했던 자유롭고 큰 스케일의 포부였습니다. 아카리는 이 낯선 에너지와 적극성에 대해 호감을 느꼈습니다. 행사 시간이 끝나갈 즈음 성민은 도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며 짧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아카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남아있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성민과 오래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여성의 커리어를 존중한다더라라는 온라인 후기와 어쩐지 맞닿아 있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리가 근무하는 회사의 동료 에리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한국인이라는 말에 여직원들은 술렁거렸고 에리는 한국에서는 여성 사회생활을 존중해준다는 걸 알게 됐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승진하면 자기가 더 기뻐해 줄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회사 선배들은 일본 전통이 무너진다며 불편해했지만
아카리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고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나는 이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여 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결혼 소식을 전해옵니다. 하나 역시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아카리를 초대했죠. 아카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한국 문화, 한국 남성, 한국 회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상태였고 이 기회에 실제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남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아카리는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교류회에서 만났던 성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민은 하나의 신랑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러 온 것이었죠. 서로 반가워하며 근황을 물어보던 중 성민은 아카리가 웹디자이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디자인 인원이 꽤 많고 국적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하며 성과로만 평가하는 수평적 문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에 아카리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성민은 혹시 한국에서 일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어왔습니다. 간단한 면접을 먼저 진행해 볼 수 있고 결과가 좋다면 정식 채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했죠. 아카리는 극도로 흔들렸습니다. 언어 문제나 가족의 걱정, 그리고 과연 일본 기업을 박차고 나가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많아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건 분명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설렘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카리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 성민의 회사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강남 중심에 있는 세련된 빌딩, 그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의 직원들, 임원부터 인턴까지 한 공간에서 함께 회의하는 수평적 문화. 심지어 구내식당에서 남자 직원들이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자기 자리를 청소하는 모습은 일본에선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긴 성별보다는 직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적이나 직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회의 방식이 아카리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간단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디자인 팀장이 함께 자리한 자리에서 아카리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설명했죠. 면접관들은 아카리의 디자인 철학과 작업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때 당신의 감성이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아카리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연봉도 일본 회사보다 20% 정도 높았고 근무 형태도 재택과 사무실 출근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등 조건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평가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아카리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여직원들은 부러워했지만 남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죠. 외국에 가서 혼자 살 생각이야?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라면서 걱정이나 비난 섞인 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였던 쇼타는 내가 후회하게 될 거다. 일본 여자가 외국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니라고 말했지만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릴 아카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하나나 에리처럼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커리어와 가정을 함께 누리는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기에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2년 전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심이 굳어졌죠.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위험이나 모험은 감수해야지. 아카리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으나 그녀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승낙해 주었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는 게 당연했지만 너희 세대는 다를 거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응원하마. 라는 어머니의 말에 아카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로비에서 아카리를 기다리던 성민은 환한 미소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녀는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아 처음에는 영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섞어가며 동료들과 소통했지만 팀원들은 하나같이 편하게 물어보라며 따뜻하게 챙겨줬습니다. 디자인팀의 분위기는 정말 자유로웠고 수평적인 회의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원실이 따로 없이 모든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일하고 매주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여느 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활기찬 회의였고 아카리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구나 하고 설렘을 느꼈습니다. 성민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자연스레 업무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퇴근 후에는 식사나 차를 마시며 조금씩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성민은 여성의 커리어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게 전혀 가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카리 씨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디자이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울 테니까 뭐든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자주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아카리에게는 성민이 일본에서 흔히 봐왔던 무뚝뚝한 남성과 달리 스스럼 없이 사랑과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밤 둘은 한강공원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 강변에서 성민은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에 아카리 씨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아카리 씨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언제까지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포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커리어와 꿈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존중해준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으니까요. 아카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한 남자친구였던 쇼타가 결혼하면 회사 관두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녀 곁에 서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 뒤로 아카리는 회사에서 더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서비스에 적용되고 전 세계 여러 유저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죠. 팀원들은 새로운 디자인 너무 좋아요. 늘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라며 칭찬해 주었고 여자라서 혹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과 팀워크로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실하게 알게 되었죠. 그런 소식을 듣고 도쿄에 남아있던 몇몇 친구들은 나도 한국 기업에 지원해 보고 싶다며 아카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SNS를 보고 회사 동료였던 이들 중 한국어 학원을 등록해 배우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커리어를 응원해준다는 문화, 남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해 가정도 돌보고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연애나 결혼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맨틱함.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일본 여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셈이죠. 부모님은 얼마 전 아카리를 보러 서울에 직접 오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잘 지내는지 걱정되셨던 모양인데 막상 와서 보니 아카리가 너무 밝고 행복해 보여서 안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민을 실제로 만나보고 정말 괜찮은 청년이네. 식사 준비도 직접 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일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라며 흡족해 하셨죠. 예전에는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아카리, 내가 참 용감한 선택을 했고 엄마도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카리는 서울에서 성민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먼저 결혼식을 했던 그 예식장에서 또 하나의 한일 커플 부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결혼식은 일본 전통 혼례와 많이 달랐습니다. 훨씬 자유롭고 하객들끼리도 서로 자유롭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부모님들이 감동의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자연스러웠죠. 정말 드라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카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서 자랄 때는 결혼하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막연히 믿었는데 결국 그 믿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자신이 기특해 보였죠. 그리고 그 용감한 선택 덕분에 한국에서 멋진 직장과 진심 어린 사랑을 동시에 얻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카리는 계속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민이 내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해주며 회사 내부에서 아카리의 역량을 더 높게 평가받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이 부부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함께 준비하고 필요하면 집안일을 분담합니다.
자연스러운 맞벌이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이들에겐 이상적인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일본인 친구들도 정말 부럽다며 최근 한국 여행을 오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죠. 이렇게 아카리는 일본의 전통적 분위기와 남성 중심 문화를 벗어나 한국에서 자신이 꿈꿔왔던 여성으로서도 커리어우먼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작은 용기였습니다. 한일 청년 문화교류회에 가보겠다는 결정, 그리고 한국에 직접 와서 회사 문화를 살펴보겠다는 결심, 거기에 더해 내 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과 커리어를 접고 결혼을 선택해야 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됐음을 실감하게 되죠. 누군가는 일본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결혼 때문에 혹은 주변 시선 때문에 혹은 직장 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카리처럼 나는 원하는 인생을 살겠어라는 마음을 내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맞이한 새로운 인연, 새 직장에서의 인정, 그리고 결국 결혼과 안정적인 가정까지 동시에 손에 넣은 걸 보면 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새로운 길을 고민하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카리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가 남기보다는 값진 경험과 배움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식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읽고 원하신다면 익명 처리 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카리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어쩌면 내 틀을 깨고 새로운 문화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신이 만족스러운 삶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는 시대로 아카리처럼 일도 사랑도 놓치지 않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커리어의 종착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나라로 건너간 도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따뜻하고 열린 마음의 사람들 덕분에 인생이 180도 달라진 감동 실화였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전부일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막상 변화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가족, 친구, 회사, 심지어 사회적인 시선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자 하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주위에 우려 섞인 시선까지 감수하고도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그 끝에 기다리는 놀라운 경험과 따뜻한 인연은 어쩌면 여러분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선사할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 감동 문클에서는 이렇게 용기 있는 선택과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실화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않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것 같다면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또 다른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